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93강 마지막 대학과 동량 13강입니다. 13, 14, 15강은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강은 반세미티즘으로서의 반유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엔타이 주이시. 그래서 먼저 서어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반유대주의와 반유대에 대한 차이점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유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조적 반유대와 이제 자체 유발한 반유대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제 반유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사명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 세상 권력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단 그 세상 권력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반유대라고 하는 그 흐름은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숙명이다.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는 그 자체 유발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으로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종족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 유발되는 그러한 반유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뭐 하나님의 무슨 내 언약이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그 유대 민족의 미숙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서 나온 어떤 반유대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는 확연히 구분됐다라기보다는 이두 가지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반유대와 반 그 유대주의가 작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중심 세력이 역사 속에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즌 1은 이제 그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 속에서 기독교 문명권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문명권에서 이제 그 저기 유대인들이 살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기독교와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시즌 2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즌 2로 넘어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그 고토로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잖아요.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이제 이슬람 세력과의 갈등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반유대주의의 핵심이 그 이란이잖아요. 이란이라든가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 세력이. 그러니까 요 이슬람 세력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무엇이냐? 글로벌 통합 세속주의 세력과의 갈등이 이제 점점 이제 태동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더 이룰수록 이제 글로벌 세력 이거는 이제 세속주의 세력이죠. 세속주의 세력과의 갈등의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그것이 반유대주의의 중심 세력이 이슬람도 같이 있겠지만은 글로벌 통합 세속주의 세력이 이제 그 반유대주의의 중심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제 반세미티즘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세미티즘의 이제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것은 반세미티즘은 인종주의적 성격을 띠고 차별과 반목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주의적 어떤 차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목과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그 반유대주의를 왜 반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반세미티즘이라고 이 용어를 쓰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그 속뜻이죠. 속뜻은 무엇이냐면 그 유럽 지역은 셈족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셈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야베 쪽이 셈족에 와서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이 유럽이 야베 쪽이 사는 곳인데 왜 셈 쪽이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왜 살고 있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셈족의 일부인 유대인을 반대한 현상을 이제 반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함의는 자신들은 야베 족속임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를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인물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 후손이 이제 그 세상으로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저기 퍼져 나가잖아요. 퍼져 나가는데 어떻게 퍼져 나가게 되냐면은 이제 야벳 쪽 그 야벳 이쪽은 이제 유럽 지역 유럽 이제 북부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하고 이제 그 아라라산 그 아래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 유럽 지역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서 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함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집트 그 저기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가나안 땅 이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남이죠. 서남 방향으로 이쪽으로 그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 셈족은 여기 남은 유대인처럼 이렇게 남은 족속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알타이 계열이 이제 우리지요. 알타이처럼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야베 족속의 일부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인도 쪽으로 이렇게 그 내려가기도 해가지고 유럽 인도 어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 지역은 이제 우리 야베들이 사는 곳이다. 야베 족속들. 그리고 너희가 왜 그 셈족이 와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안티세미티즘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은 그 셈족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대표적으로 이제 세미티즘이라고 안티세미티즘의 당사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용어가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야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속주의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야벳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다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 맞고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저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타고난 인종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도 그렇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심민족이다, 비중심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신감을 원래 갖게 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또 인간들이고 또 그중에서 근데 이제 선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사 초기부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인종주의, 선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종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또 중화주의 애들도 여기 이 바깥의 저기를 이제 오랑캐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야만족이라고 했었고, 또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쪽 바깥쪽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제 천시를 한 것은 또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있었고, 또한 뭐예요? 또 유럽도 이제 자기 이제 야베 족속 내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게르만족이라든가 라틴족 밖에 있는 이제 세력들을 슬라브족이라 그래가지고, 슬라브라는 게 뭐예요? 노예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시를 했다. 그 내에서도. 그건 저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화주의 애들이 여기 화족 애들이 훈족을 이제 흉노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저기하게 아주 그냥 괴팍하게 부른 명칭을 부른 이게 야만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야만족 이렇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자연 발생적인 인종주의인 것은 이렇게 좀 당연한 현상이다, 인류사 속에서.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제 인종주의는 문명권과 야만권의 구별해서 이렇게 온다. 그래서 문명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제 비문명권 사람들을 야만족으로 이렇게 천시하고 구분을 해왔다. 그건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중화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거의 이제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야만으로 보는 거는 다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인종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렇다면은 자연 발생적 인종주의와 이제 반세미티즘의 이제 공통 일반성은 무엇이고 또 개별 특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 인종주의는 이제 공통 일반성을 다 가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요 반세미티즘 가운데서도 그러한 공동 일반성은 이렇게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개별 특이성은 무엇이냐면, 이 반세미티즘은 결국에는 이제 선민과 비선민과의 어떤 이런 특성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는, 이렇게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민과 비선민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요 개별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류사적 정통성 경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사적 야벳이냐, 야벳 민족이냐, 새 민족이냐, 야벳 인종이냐, 새 민족이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을 더 이렇게 축복하시고 더 이렇게 인정하시고 선택했는가 하는 그러한 인류사적 정통성에 관계된 것이 이 반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유대와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유대라고 하는 것과 반유대주의는 이제 반감이라든가 혐오는 이제 공통적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반유대주의보다 더 혐오가 강한 뭐 어떤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주의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데올로기화된 것임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즘이라는 거, 즉 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구조화된 이론 체계를 형성하면서 미션적, 전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유대의 어떤 반감이나 혐오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이런 특성이 있고, 반유대주의로. 그 다음에 이제 이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반유대가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문명을 쭉 그 문명 속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지내면서는 이제 반유대의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봉기 이후에 이제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프랑스 봉기, 다시 말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국민국가의 열망과 이제 민족국가의 이제 열망과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국민이라든가 이제 민족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더 우위에 선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신앙이 이제 그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국민이라든가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수년 후에 이제 표면화돼 가지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최고의 어떤 또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그 같이 살 수가 있었는데 민족과 국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이렇게 우선시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는 유대인 일부는 이러한 각각의 나라들에 소속되어서 프랑스 국민으로 또 독일 국민으로 또 이탈리아 국민으로 또 그 군대에 가서 생활도 하고 국민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은 그 국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해도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만을 위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시오니즘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또 반대하는 이제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즉 반유대는 반유대주의로 이데올로기화되었다. 그리고 이 반유대주의는 또한 반시오니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다른 문명권, 서구 문명권 외에서도 반유대주의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문명권에서는 어떤 이런 선민적인 이런 부딪힘이 아니라 생활적인 부딪힘과 문화적 부딪힘 수준에서 이렇게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살펴본다면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산이라는 뜻이잖아요. 흩어진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를 이제 유대 디아스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요거 20세기에 이제 그 유대인 학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독교적 배경과 유대교적 배경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저기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민족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돼요, 이제. 이제 로마로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쪽 그 우크라이나 지역으로도 들어가고 시리아 이쪽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흩어지게 되죠, 유대 민족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적 문명 배경으로 한 어떤 유럽 지역에 로마가 그때 가장 강했으니까 로마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게 살게 되었고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니까 이건 전에도 쭉 보았듯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흐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독교 이제 문명권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갖게 되잖아요. 유대교로 전향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요 대체 신학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대체 신학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적으로 원수로 이제 유대인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대의 성향은 이제 점점 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1세기부터 시작된 이제 십자가 전쟁의 와중에 이게 반유대가 더욱더 십자군 운동으로 해가지고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개종을 하라 그러는데
개종 안 하면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슬람과 같이 봤어요. 기독교 세력들은 이제 기독교 이제 세력 십자군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는 쭉 그 점령하러 가면서나 이렇게 볼 때 그 이슬람처럼 보고 이제 그 자신들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들로 이제 그 원수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유대 사회에 대한 각종 소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성찬 거기에 무슨 독을 탄다, 우물에 독을 탄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라든가 종교 재판, 마녀 재판 여기에 이제 유대 사회가 이제 타겟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반유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기반 사회에서의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그 혐오가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15세기 무렵에는 이제 서유럽에서 이제 개종을 이제 강요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추방을 이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핍박과 추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16세기 쭉 걸쳐서 스페인, 독일에서의 추방령 등이 각각 이렇게 있었다. 서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동유럽, 특히 폴란드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지역으로도 많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당시 이제 신대륙 개척과 함께 남미로도 상당히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알았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또 서유럽의 핍박을 통해서 그때 신대륙 개척과 함께 많이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적인 그 종교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경쟁 속에서의 구조적인 좀 이런 특성을 좀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생활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에서 오는 이제 반유대주의적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이 생존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나왔다. 즉, 이제 이들은 비동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동화되고 이러는데, 종교로도 기독교로도 개종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 또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그 결혼도 같이 하고 하면서 동화가 되는데, 유대인들만 특히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러면서도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시와 같이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얕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 능력, 어떤 자기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은 또 이런 특성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유럽 사회, 특히 사회에 이제 종교적 모순의 희생양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반유대주의가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생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체계 민족이라고 불리듯이 교육의 민족 문화, 유대 민족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 글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죠? 다 읽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문맹이었잖아요. 거의 다 문맹인데 이들은 다 교육을 통해서 다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토론 문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기독교적인 좀 딱 그 위에서 그 주입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딱 이렇게 어떠한 해석권이 없었고 딱 이렇게 주입한 것을 그거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진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사고가 유연했다. 그래서 그러한 생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돈에 대한 집착,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장악하니까 말이죠. 이거는 그 유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각각의 유럽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중동 지역이든지 심지어 동남아 지역까지 다 유태 네트워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본주의 발달의 어떤 시대를 선도했다. 그래서 질시의 대상이 됐고 이용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업 민족주의를 이렇게 큰 공헌을 했고 이제 자본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디아스포라 이런 역할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생존 경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요것은 이제 구조적 이제 그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왔다면 이런 생활력이라든가 능력들은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으로 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으로 그런 것들이 반유대주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극적 결말은 이제 홀로코스트로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의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푸시 사건 1894년에 이제 포병 대위로 있었던 그 드레푸시가 이제 이들은 그 드레푸시는 사실 프랑스 어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근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간첩으로 몰렸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도 이 그 드래프트를 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어떤 합리주의의 어떤 그 종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에밀 졸라라든가 그러한 좀 일부 지식인이 나서가지고 이제 드레푸시를 변호하면서 그나마 프랑스가 이제 할 말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 이제 그 신사 참배와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 이제 인종적인 탄압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진화론이 이제 적자 생존과 이제 우생학으로 이어진 그 사조와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등장은 무엇을 서구 사회 인종적 탄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인종 청소에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에다가 이 유대주의로 이제 더 진화를 하고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인종 청소 진화론을 만나면서 인종 청소의 결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제 게르만 선민주의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번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희생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말에서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 게르만 선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희생제, 하늘의 희생제를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이제 루터가 이제 16세기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는 친유대주의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반유대주의를 갖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이제 책을 이제 이때 써요. 근데 이것을 이제 19세기부터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Die Juden und ihre Lügen.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기죠.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라고 하는 글이죠. 근데 히틀러의 게르만의 영광 그래서 제3 로마 제국을 건설한다는 민명하에 유대인들의 학살은 그렇죠. 게르만족의 통합 상징 조작이었다. 그리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그때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를 또 빼앗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이것을 20세기의 광기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너희의 죄악의 결과로 이제 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열국에 흩어져 압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이제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이 그 말씀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처절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유대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다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한 반유대주의는 또 하나님께서 그 여기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반유대 반감과 혐오는 이제 반유대주의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봉기의 민족국가, 국민과 민족국가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도 각 나라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의 그 스페인이면 스페인,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각 군대에 이렇게 국민국가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제 군대에도 지원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서로 이렇게 그 군대에서 서로 싸우기도 했죠. 유대인끼리 막 이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특성상 여기에 동화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동화된 경우는 있죠. 그렇죠. 기독교로 개종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국민국가 여기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요것은 이제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또 이제 반유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이게 증가됨으로써 그 결과로서 시오니즘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국가에 적응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민족이 틀이기 때문에 그 요 국민국가라는 거는 민족 단위별 국민국가인데 거기에 국민으로서 참여하려고 했지만 좌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국가 이념의 출현과 유대인을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시오니즘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반유대는 다시 요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이제 반유대주의로서의 어떤 저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홀로코스트는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냐면 이스라엘 국가의 건립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루어지고 48년부터 51년 사이에는 한 70만 명 정도가 건국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있었던 그 20세기 초반에 한편 저기 저 유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오늘은 나는 반유대에 대한 성격을 주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시오니즘의 등장과 함께 다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나온 이제 반유대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